짠! 우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역사는 최고죠! 아유, 뭐 관절 나간 것 같아요, 제 지금. 아유, 조심해야 돼, 이제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무신정권, 무신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한뢰라는 젊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이 있었는데, 기고만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소웅, 제가 좀 설명 더 드릴 텐데, 이소웅, 그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무신이거든요. 그 이소웅의 뺨을 쫙 때립니다. 아, 정말 탁 맞게 되죠. 그때 그 한뢰의 어떤 생각은 어땠을까? 야, 니까 것들이 뭘? 이란 어떤 그런 생각? 니까 것들, 그러니까 갑질의 갑질을 지금 제대로 보여준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젊은 문신이 그 나이 많은 무신의 뺨을 그냥 귀싸대기를 갈겨대는 이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몇 시간 뒤에 그 젊은 문신 한뢰는 철퇴를 맞아 죽게 됩니다. 아, 정말 그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데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한치 앞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현재를 대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요즘 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저를 꼭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주변에 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 늘 경계하게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역사를 공부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좀 더 건강한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 오늘 그 한뢰와 이소웅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호족이 세운 고려, 그 고려가 광종의 어떤 그 피를 보면서 성종 시대를 거치면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벌귀족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안정화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호족들, 초기 나라를 세웠던 이 호족들, 네, 호족들이 이제 서서히 기득권화되는 모습들. 광종의 어떤 숙청 속에서 살아남은 어떤 그들이 이제 기득권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초기엔 여러분들 이 호족들은요, 뭘 후원했다 그랬죠? 고려 신라 말부터 불교 종파 중에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였죠, 여러분들? 네, 선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선종을 굉장히 선종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해서 왕이 됐단 말이야. 이 호족들이 기득권이 됐단 말이야. 지배층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좀 기득권이 되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부자가 됐으니까 좋은 차도 끌어야 되고 자기 그 멋진 집도 좀 이렇게 좀 사람들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선종 이후 이제 서서히 문벌귀족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선종보다는 좀 있어 보이는 거 바로 교종. 이 교종을 또 선호하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고려 중기에 교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초기엔 여러분들 고려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네, 고구려 계승 의식도 분명히 있었다. 고구려 계승 의식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고구려 계승하면 골치 아파요. 자꾸 이 중거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냥 신라 계승 의식이면 딱 좋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왜? 다 거졌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 변화되는
변화되는 그 지배층들의 모습들, 네, 그래서 바로 이 호족과 문벌귀족으로의 어떤 이런 변화, 이런 게 이렇게 참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공하면 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보여야 돼 이게. 성공할 땐 이렇게 변하는구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공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변하시면 안 돼요. 예. 늘 지금의 첫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늘 이런 거 보면서 늘 절 물어봐요. 너는 변했니? 뭐 이런 거 배웁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문벌귀족 시대가 되면 게다가 이들은 말이죠, 특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 어떤 특권들을 가지게 되냐면, 자, 한번 볼게요. 진짜 이런 어떤 그 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특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쭈쭈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걸친 그런 특권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 설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칸 한 칸 한 칸마다 다 설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경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이 한 판으로 좀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진짜 정말 지금 밤낮없이 연구해가지고 연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놀랍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사회, 자, 이런 어떤 특권들, 이런 특권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문벌귀족의 특권,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음서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음서는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이 그늘음자라는 건데요, 뭐냐면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음서는요, 5품 이상. 네, 5품 이상.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문벌귀족이라 하면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왜 공무원도 5급 공무원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바로 연결은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5급 공무원 이상들, 5품 이상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잖아요. 이 집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험을 안 봐도 돼요. 대박. 공무원 시험, 요즘 여러분 공무원 시험 장난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 그죠? 근데 그 공무원 시험 안 봐도 돼요.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또 있어. 공음전. 이렇게 5품 이상의 집안에 태어나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토지를 지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 가치관 속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다니. 그래도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인물, 맨 처음에 이렇게 호족들이 말이야, 새로운 나라 중세 시대를 열었을 때 어떤 그 첫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참. 사회적으로 보면요, 더 놀래. 자기들끼리 결혼해. 이제는 폐쇄적인 통혼.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여러분들 이 모습들 속에서 근친혼까지 나와요. 근친혼. 예.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나누지 않기 위해서죠. 그죠? 이렇게 되면 계층 사다리가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회도 신분제 사회예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고대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층 사다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계층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려를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벌귀족 시도 와가지고 이제 그 계층 사다리가 서서히 끊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또 다른 게 있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제가 있습니다. 과거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과거는 어느 왕 때 처음 시작됐죠? 광종 때. 이 광종 때 외국인 쌍기를 등용해 가지고 이 과거제를 시행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제. 이제 이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이 올라가는 방법 있어요. 그리고 관직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면 그에 대한 국가의 대가를 받죠. 광종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정 전식과, 역분전이 아닌 전식과. 그죠? 전식과도 있어요. 전식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과거하고 이 전식과라고 하는 것. 이 과거제와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음서나 공음전이 귀족의 어떤 특권, 귀족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래도 과거와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관료들. 관료적인 어떤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쩌면 과거는 실력에 의해서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 이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 한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모순이 이렇게 되면요. 이 사회가 되면요.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순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예,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이게 쌀자루 있잖아요. 이걸 걸어 놓은대요. 근데 그 쌀자루에 목이 좁대요. 목이 좁대요. 그럼 이제 원숭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쌀자루에 손을 집어넣는대요. 예,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그 쌀을 손으로 움켜쥐는 거야. 손으로 움켜쥐면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움켜져서 주먹이 되는 순간 이걸 빼질 못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원수에 당황을 해요. 당황해서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놀랬겠죠. 안 빠지니까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와가지고 원숭이 목을 툭 쳐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원숭이 죽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쌀 몇 알갱이를 놓기만 하면 다시 손을 빼가지고 그 푸르른 자연을,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손에 쥐고 있는 쌀 몇 알갱이를 놓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야. 바로 이런 어떤 쌀 알갱이들, 이걸 쥐고 놓지를 못하는 거야. 놓지를 못하면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갑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래 못 가요. 이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참 우리네 삶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 이 모순들, 이 문벌교족들이 이 만들어 놓는 스스로 했던 모순들, 이 모순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인종 때 일어났던 건데요. 척준겸과 함께 일으켰던 난인데 이게 뭐냐면 이자겸과 이 인종의 관계가 묘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이자겸은요, 인종 그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오케이? 접수했죠? 자, 또 있어요, 관계가. 이자겸은요, 인종의 장인이에요. 아니,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이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인종이 누구랑 결혼한 거죠, 여러분들?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자겸이 자기 딸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왕비로 집어넣는 거야. 왕이 바뀔 때마다 집어넣는 거야. 이러니까 막 이모랑도 결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근친혼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 이자겸의 권력은 점점 커지는 거야. 이자겸의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자겸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왕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비대해지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어를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 제어를 못하는 걸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 나한테 한번 권력을 한번 줘봐.
아니 어쨌든 저는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정치인들도 보면 그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권력의 맛을 느끼면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갑질하는 모습들,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자겸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제 척준경을 회유해가지고 이제 이건 실패로 돌아가긴 해요. 이자겸이 아닌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해요. 이건 실패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여기 그치지 않아요? 자, 제2탄. 제2탄은 뭐냐면요.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경파들이 이제 다 지금 이게 저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서경파다. 그리고 개경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경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서경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개경파에 맞서가지고. 자, 이 묘청이 이제 서경파를 이제 대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인물들을 본다면 뭐 아까 지금 얘기했던 묘청이라든지 정지상 이런 인물들이 되고요. 반면에 이 서경파를 또 제압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식. 김부식 하면 여러분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그 위치라고 하면 좀 달라요. 자, 일단 묘청은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불교를 또 숭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경의 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서경에서 새로운 기운이 뻗치고 있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풍수지리. 도선대사. 풍수지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근데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여기는 유학입니다, 유학. 자,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른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보면 이 서경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경으로 하자는 거야. 고구려 계승 의식. 상당히 자주적인 그런 색깔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주파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 개경파,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야. 일단 모든 거 다 가졌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구려 계승 별로라니까요. 신라 계승이 제일 좋지. 그래서 이 사람은 신라 계승 가지고 있는데 굳이 충돌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요, 당시에 이 묘초의 서경천도 운동의 좀 외부적 요건이 뭐였냐면 이때 여진,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해요. 그때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니까 싸워야지 뭐. 그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금정벌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쪽 개경파는요, 신라 계승 의식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그래서 금한테 사대하자. 지금 싸워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자 진압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합니다. 이 공격에 의해서 김부식이 결국은 진압을 하더라. 결국 서경파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후 한 역사가가 평가를 해요. 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 역사가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이 신채호라는 분께서 이게 일제강점기 역사학자인데요. 이 신채호라는 분이 자신의 그 저서인 조선사 연구초라는 곳에서 뭐라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를 평가하냐면 조선 역사, 당시 역사라고 했나 봐요. 1000년 제일 대사건. 1000년 제일 대사건. 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신채호가 당시 살았던 때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왜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을까? 봤더니 조선시대가 유학이야. 너무 문약해. 근데 이 유약하고 문약한 이 유학의 나라가 언제부터 출발했지? 라고 가봤더니 여기까지 오더란 얘기예요. 이 유학자들, 이 자주적인 이 세력들이 이런 유학자들에 의해서 제압되는 바람에 이런 어떤 기풍,
이런 자족 기풍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어떤 이런 유풍들이 이어져서 바로 조선시대가 이어졌고 그 결과가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선 역사 1000년 자신이 있는 그 시점에서 1000년 앞으로 갔더니 여기 있었던 제1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거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채호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가. 이 자주파가 이겼어야 우리의 자주적인 모습으로 오면서 좀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이제 이 신채호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하지만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해서 뭔가 시그널, 신호가 오고 있어. 야, 지금 너희들 문벌귀족 사회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지금 모순이 쌓이고 있어. 지금 너희들 뭔가 지금 손에 쥐고 이거 놔야 돼. 놓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거를. 나도 그럴까? 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어떤 그 신호들이 왔을 때 너 최태성 조심해야 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모를까? 저도 가끔씩 막 소름이 끼치는 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도 뭐 5년 뒤, 10년 뒤 막 신문지상에 뭐 최태성 뭐 무슨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워요. 네, 그게 두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서 늘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데 이게 될 건지 아니면 역부족인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은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살아볼게요. 제가. 자, 이러니까 이게 모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쌓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정말 인간은 정말 이게 모르는 걸까요? 이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쌓이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사건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세 번째 사건은 이 당시에 이 문인들 있잖아요. 이 문인들이 기고만장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김부식의 아들 있죠.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야. 김돈중. 이 김돈중이 당시 이게 문신이에요. 문신이었는데 당시 정말 지금 존경받고 있었던 무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정중부야. 정중부. 근데 이 정중부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아주 멋진 수염을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수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 달간 이제 갇혀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한 달간 갇혀 있으니까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수염을 나도 한번 길러보자. 라고 해서 한 달간 면도를 안 하고 수염을 길렀어요. 더러워 진짜. 지저분해 진짜. 내 몰골이 이게 수염이 그냥 길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 수염 기르신 분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 내가 진짜 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러워. 내 스스로 거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정중부는요. 기가 막힌 수염을 갖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수염 멋있네요. 아주 어린 것이 하고 뒤에서 쓱 몰크대더니 촛불을 그 수염에 대고 태워버린 거예요. 와, 아니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얼마나 화가 났지. 이 자식이 하고 막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러자 이 김돈중이 아빠! 하고 잃는 거야. 실세니까. 그래서 이 김부식이 막 정중부를 막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갑질이지 뭐. 이거 여러분 요즘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놈의 갑질. 그죠? 자, 이 수염 사건. 이 수염 사건이 있었어. 수염 사건. 기고만장이야. 또 있어. 뭐냐면 또 젊은 문신 한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뢰. 진짜 무례해. 아주 그냥. 한뢰가 이 당시 또 이 무신 이소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냐면 이건 정말 더 대박이야.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한뢰가 이 이소응 무신인데 이게 왕의 행차한 앞에서 이제 뭐 왕한테 좀 뭘 좀 보여주라고 했나 봐. 이소응한테
이송을 가리켜가지고 저기 수박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손을 갖고 이렇게 탁 이렇게 싸우는 게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야 이제 아무리 무신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많으신데 근데 이 이송 보고 수박회라는 거예요. 그 힘센 그 또 다른 무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붙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송이 이게 되겠냐고요. 아무리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힘이 딸리잖아요. 딸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피했던 것 같아. 그러자 한 애가 네가 무슨 무신이냐고 뺨을 때립니다. 정말 진짜 역사에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프닝에서. 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결국 이 한류는 철퇴를 맞고 죽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분노해서 일으켰던 사건. 네. 이러면서 모든 갓을 쓴 문신들을 쳐 죽여라! 라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170년. 네, 바로 무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의종입니다. 무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문신들은 칼에 맞아서 죽게 되고 한 시대가 마감됩니다. 한 시대가. 진짜 참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시사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셨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둘러보세요. 꼭 이런 역사 사건,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지금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신정변까지 배웠습니다.